일본은 왜 매년 역대급 태풍이 연이어 퍼레이드처럼 오는 거지? 이번 태풍도 외항국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튼 건지 모르겠어. 대마도의 한 어부가 이번 태풍이 한국으로 가길 바랬다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태풍 산산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본 열도 전체를 싹쓸이했길래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K의 기상 전문 기자 사쿠라 미유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일본은 지금 10호 태풍 산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태풍 산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더불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저는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일본을 강타했던 여러 태풍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취재한 경험이 많은데요. 먼저 2018년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때 저는 갓 입사한 신입 기자였는데 현장에서 본 광경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무너진 건물들, 넘쳐나는 강물, 그리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들과 12억 달러라는 경제적 손실은 숫자로만 와닿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개인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때는 저희 대학 친구 유코의 가족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저희 대학 시절 친구인 유코는 오사카 근교의 해안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코는 일찍 결혼하여 임신 8개월에 만삭인 상태였고 그녀의 남편은 지역 어촌 어민계에서 일하고 있었죠. 태풍 제비가 오사카를 강타했을 때 유코의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해일이 방파제를 넘어 마을을 덮쳤고 유코의 집은 1층이 완전히 침수되었어요. 유코와 그녀의 부모님은 겨우 2층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임신한 유코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유코의 남편은 태풍이 오기 전 다른 분들과 함께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러 갔다가 먼저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코는 집 주변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어 구조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유코와 그녀의 부모님은 이틀 동안 2층에 고립된 채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텨야 했어요. 음식도 부족해져 임신한 유코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상 전문 기자로서 친구를 돕고 싶어도 자연 앞에서 저는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죠. 저 역시 도쿄에서 취재 중이라 오사카로 갈 수 없었고 지역 구조대에 유코의 상황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 신고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고 있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다행히 태풍이 지나간 지 3일째 되는 날 구조대가 보트를 이용해 유코와 그녀의 부모님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유코의 집은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죠. 유코를 포함한 가족들은 다행히 잘 구조가 되어 지금은 유코와 남편 그리고 아기까지 모두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태풍의 파괴력과 인간적 고통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에는 바로 다음해 2019년에 하기비스라는 큰 태풍이 또 찾아와서 큰 상처를 남겼어요. 98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실종되었죠. 7만여 채의 집이 물에 잠겼고 150억 달러의 손실,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0년에는 태풍 하이선이 찾아왔어요. 우리 일본은 정말 매년 태풍을 겪을 만큼 태풍에 취약한 곳이고 저주받은 곳인가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태풍 하이선 때 역시 일본 전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100명이 넘는 부상자와 47만 가구의 정전. 그때 저는 현장에서 밤새 중계를 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니 태풍 산산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제발 이번엔 비켜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론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태풍 산산의 취재를 준비하면서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며 제 마음속에선 불안과 초조함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까?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기자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최선을 다해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초기 예보에 따르면 다행히 태풍 산산은 한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였어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죠. 다른 나라로 가길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제 양심이 찔렸어요. 태풍 산산이 다가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론 일본이 안전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어느 나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산산의 진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쪽으로 향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다시 일본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던 태풍이 오사카 남쪽 해상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꿨대요. 이제 일본 본토 상륙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예요. 도쿄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거라고 하니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풍의 느린 이동 속도 때문에 장시간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가 더 클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아니 무슨 일본은 태풍이 거의 매년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매번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 강규모의 태풍에다가 속도마저 느리다니요.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마도로 급파됐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곳이니까요.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70대 어부 사토 씨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매년 태풍 때마다 우리 배와 어구가 망가져요. 이번엔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갑자기 우리 쪽으로 온다니 정말 걱정입니다. 사토 씨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40대 여성 주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사실 태풍이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는 중에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일본 대마도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얼마 전에 한국 관광객들이 신사에서 무례하게 행동해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한국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대마도의 한 유명 사찰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했던 일 말이에요. 당시 신사 측에서는 일부 한국인들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됐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풍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왜 서로를 이해하고 돕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60대 주민 하루코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풍은 어느 나라로 가든 피해를 줄 거예요. 우리나 한국이나 모두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대마도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태풍 산산이 일본에 가져올 피해의 걱정도 되었죠. 그러던 중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지역에 본격 상륙하게 되자 일본 열도가 최대 규모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정말 이번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최악의 파괴력을 가진 태풍이에요. 실제 태풍 산산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시속 215km에 달했거든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형 여객기가 이륙할 때 속도가 대략 시속 280km 정도 됩니다. 태풍 산산의 바람이 거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속도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정도면 길가의 가로수들이 종이처럼 다 찢어져 날아가 버리고 주차된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굴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요코하마에서는 4톤 트럭이 바람에 밀려 전복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바람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정도의 바람이 분다는 건 마치 거대한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에 몇 시간 동안 계속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은 일본이 거의 진공청소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하게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싹 다 빨아갈 정도의 위력이죠. 실제로 오사카의 한 고층 빌딩에서는 유리창이 강한 기압 차이로 안쪽이 휘어지다시피 파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이런 태풍이 역대 일본에 상륙했던 태풍보다 가장 느린 속도로 일본 전역을 샅샅이 휩쓸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풍의 위력이 이 정도라니 정말 두려움과 공포로 전 발가락부터 얼어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걱정처럼 태풍 산산은 규슈 지역에 첫 상륙했을 때부터 끔찍했어요.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벼락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어요. 구마모토현에서만 5,000채가 넘는 집이 침수됐대요.
산사태도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가고시마현의 한 마을이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파묻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고립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조대가 접근조차 못하고 있대요. 오사카, 나고야, 도쿄를 잇는 태평양 연안 도시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안가 건물들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시를 덮쳤어요. 도쿄만의 수위가 평소보다 3m나 높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도 불가피합니다. 시속 215km에 달하는 강풍은 도쿄 외곽 주택가를 강타할 것이고 거리 전신주들마저 성냥개비처럼 날려버릴 것이 자명했으니깐요. 30년 된 오래된 전신주부터 새로 설치한 견고한 전신주까지 태풍 앞에서는 모두 성냥개비 하나에 불과합니다. 실제 오사카 남부에서 대형 송전탑 3기가 강풍에 넘어져 광역지역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송전탑들은 각각 1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복구에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고야의 한 변전소는 이번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물에 잠기면서 주변 3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대전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공포와 절규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2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계속 떨고 있었어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교통 상황도 최악이었어요. 신칸센은 완전히 운행을 중단했고 도쿄의 지하철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공항들도 모두 폐쇄됐고요. 수도권에서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역이나 회사에 발이 묶였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타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하루에 5천억 엔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주식 시장도 폭락했죠.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8%나 떨어졌어요. 농수산업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규슈와 시코쿠의 과수원들이 완전히 초토화됐고 양식장들도 다 쓸려나갔어요. 피해액이 벌써 2조 엔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재앙입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바다로 침몰하는 정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귀국하지 못한 채 피난소에 머물고 있는데 언어 소통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NS를 통해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도쿄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유출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사람들이 더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웃나라 한국에 대한 유언비어예요.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지 3일째 SNS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태풍 무기를 개발해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된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태풍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지구에서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지만 소문이 퍼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의 대멸망 상황과는 대비되게 한국은 너무나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태풍 산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열도를 관통했고 한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한국에는 오히려 좋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가시고 서늘한 가을 날씨가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다며 화창한 날씨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국이 태풍의 진로를 조종했다. 우리나라만 노렸다는 게 분명해. 저는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태풍의 진로에 대해 일본 기상청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산사는 처음에는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누군가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흥분하는 일본 사람의 마음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네요. 저도 처음 대마도에 태풍 인터뷰를 갔을 때 복잡한 내적 갈등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전국가적인 패닉인 상황에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정신 승리를 할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국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손 놓고 있으면 일본 피해만 더 커지니깐요. 실제 이번 태풍에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엉거주춤한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무능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풍이 한국을 지나갈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일본 재난대책본부 가동이 턱없이 늦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대책본부 내에서조차 혼선이 빚어졌대요. 한 고위 관리는 카메라 앞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소통도 엉망이었어요. 한현의 지사가 TV에 나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적 혼란도 심각해요. 일본 전체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고립이 됐어요.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니까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편의점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보면 마치 전쟁 중인 것 같아요. 태풍 산산으로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도쿄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화려했던 도시가 아니에요. 무너진 건물들, 물에 잠긴 거리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일본만 이렇게 매년 축복의 대재앙이 찾아오는 걸까? 왜 이웃나라 한국은 멀쩡하고 일본만 파괴되고 붕괴되는 걸까? 그러면서도 저는 취재를 하면서 느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특히 대마도에서 들었던 일부 주민들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태풍이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게 부끄러워요. 기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국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엉망이 됐잖아요. 태풍 앞에서는 국적도 기술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국제적인 도움이에요. 특히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실 과거에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은 구조대를 보내고 대규모 구호물품을 지원해 주었어요. 당시 한국 구조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구조 활동을 해주었죠. 그때도 저희 일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었죠. 아마 그때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지진에서 안전한데 일본만 왜 지진이 일어날까라는 패악의 마음이었겠죠. 이번 태풍을 겪고는 한국을 탓하는 마음이 일본을 더 침몰시키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과거를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일본은 다시 한번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여러분 부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때로는 이웃 나라들을 무시했던 우리의 태도, 이제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더 나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풍 산산 정말 일본을 산산조각 낸다는 말이 맞네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일본이 벌을 받고 있다는 말도 맞죠. 아무쪼록 피해가 없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